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임입니다. 앞서 이어서 가이언 스캐너 신드롬, 손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질환, 카팔 터널 신드롬 등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언 스캐너 신드롬이라는 것은 피지폼하고 후고 하메이트하고 만들어지는 공간 그분을 이제 그 가이언 스캐널이라고 하는데, 가이언 스캐널의 지붕은 이제 그 피주 하메이트 리가멘트가 되겠고요. 그 바닥은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가 이제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척골 신경하고 척골 동맥, 얼라아트리하고 너브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그 척골신경이 눌리는 것이 가이언 스캐너 신드롬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피주 하메이트 조인트에서 갱글리온이 생겨서 이제 눌리는 경우도 이제 어쩌다 보게 되고요. 그 부위에서 리포마나 그런 뉴로마가 생겨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표층으로 액세서리 에비덕트 디지티 미니미 머슬이 생겨서 그것이 신경을 이제 자극해서 손가락 저림증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대개 이제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 소견까지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후고 하메이트가 골절이 돼서 척골신경을 눌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경우,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게 되면 손목에 피지폰 부위가, 요 부위가 이제 닿게 되는데, 그 자전거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타게 되면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제 환자분의 한 분은 뭐 자전거를 타고 안산에서 속초를 다녀오신 후에 뭐 그 신경병증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신경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신경이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가는 감각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뭐 감각이 저리다, 감각이 둔하다라는 것을 홀수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손목에 있는 작은 도살 인터세이, 팔마 인터세이, 그리고 룸브리칼리스를 인너베이션하기 때문에 섬세한 동작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추를 잠그기 어렵다, 또 글씨 쓰는 것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젓가락질이 어려워졌다라고 후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먹을 꽉 쥐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꽉 쥐게 되는 힘이 약하다, 또는 손가락을 벌리고 이제 모을 때 그것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손가락이 벌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이 증상이 이제 크로닉하게 만성적으로 오래되게 되면 이렇게 클로 핸드 디포미티, 그러니까 뭐 까마귀 발가락 뭐 변형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근위지 관절이 굴곡되고 중수지 관절은 신전된 상태에서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골 사이에 있는 그 인터셉 머슬이 아트로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가 움푹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눌린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척골신경의 심부가지만 이제 눌리게 되는데, 이 심부가지는 감각신경이 없이 이제 순수한 모타신경, 운동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만 눌리기 때문에 이것이 눌렸을 때 마비는 심해도 감각 이상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 신경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포스테리어 인터스 너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마비가 되면 감각 이상하고 힘이 없다라는 그런 등식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의사하고 일반인도 잘 알아둬야 될 상식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서는 병증의 시베리티, 중증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그 갱글리온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수술적으로 이제 그 갱글리온 제거하는 것이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또 신경에 뭐 라이포마나 뉴로마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에 또 이제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신경 자체에 이제 뉴로마가 생긴 경우에는 그것이 뭐 수술해도 경우가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후고 하메이트나 피지폼이 이제 뭐 골절이 된 소견을 보였을 때는 요도 초기에 잘 골절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눌려서 신경병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것은 뭐 수술할 건덕지는 없으니까 수술 치료의 대상은 아니고, 이제 경과 관찰하면서 잘 좋아지지 않으면 주변에다가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 척골신경의 병변은 반드시 간별 진단을 해드리는 것이 C8 레디큘로패시, 그 다음에 소라시가 아울렛 신드롬, 흉곽 출구 증후군이죠. 그 다음에 ALS, 아마이트로피, 레트럴 스클레로시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이 병으로 만성적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병이죠. 요것에 이제 ALS가 있을 때도 초기의 증상이 손가락의 근위축이나 그다음에 근약증이 초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반드시 그 간별 진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C8 레디큘로패시,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제8 신경근이 눌려서 그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손가락의 작은 근육뿐만 아니라 손가락 신전근, 손가락을 신전시키는 근육에도 근약질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엄지를 에비덕션, 벌리는 근육에도 근약질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 근약증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 CA8 레디큘로패시를 이제 간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상완신경층의 내측 코드, 메디알 코드가 눌리게 되면 소라시스 아울렛 신드롬일 경우에는 대개 이제 요것은 이제 손이 저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약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요때도 이제 C8 레디큘로패시처럼 손가락 신전근하고 그다음에 에비덕터 폴리스, 손가락 벌리는 에비덕터 폴리스 브레비스 머슬이 같이 근약증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척골신경 병증하고는 간별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C8 레디큘로패시하고 소라시스 아울렛 신드롬은 이것은 근전도 검사를 시행을 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이트로픽 레트럴 스콜레시스인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손가락에 이제 있는 근육들의 전반적으로 근약증이나 머슬 아트로피가 나타나게 되겠고, 이것도 이제 손가락 신전근도 같이 근약증을 나타낼 수가 있으면서 전형적인 경우에는 이때는 심부 건반사가 항진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전형적인 형태고, 그다음에 딥텐던 리플렉스가 증가되고 호프만 사인 같이 패스로지 리플렉스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퍼 모터 뉴런 사인하고 로우 모터 뉴런 사인이 같이 나타나는 게 ALS의 전형적인 양성 형태인데, 근데 그거의 변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형이 많아서 이제 어퍼 모터 뉴런 사인은 없이 로우 모터 뉴런 사인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건 이학적 검사로 간별 진단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데, ALS인 경우에는 꼭 대칭적인 아니더라도 양축에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때 꼭 마비 증상이 양쪽이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쪽이 더 심하고 한쪽은 경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거 갖고 이제 간별 진단할 수가 있겠고, 또 더 정확하게 간별 진단을 하려면 근전도 검사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손목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 피지폼의 요굴축으로 얼라아터리가 있고, 얼라아터리하고 피지폼 사이에 얼라너브가 이제 척골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보다 이제 레디알 요축으로 이제 정중신경이 있게 되고, 정중신경 표층으로 이렇게 트랜스카팔 리가멘트가 이렇게 유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연스 캐널의 바닥은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피지폼 레벨보다 조금 말단 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 척골측에서 이렇게 큰 물주머니가 보이면서 물주머니가 생기면서 갱글리온이죠. 이것이 이제 척골신경을 누르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 증례는 이제 저희 환자분 증례인데, 이분도 이제 손목에 손가락에 이제 근약증 등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척골신경 부위에 큰 덩어리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까맣게 덩어리 관찰되고, 덩어리를 길게 보니까 덩어리가 상당히 길게 관찰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근위부하고 말단부에서 이렇게 어떤 끈 같은 구조물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척골신경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부위고, 이것은 병변 부위인데 척골신경 내에 생긴 뉴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치료를 했는데, 수술 치료를 해도 이제 경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훅 오브 하메이트가 이제
부러져서 그 2차적으로 거기서 이제 부종 스웰링이 생기면서 척골신경이 이제 눌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은 경우죠. 카팔 터널 신드롬,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카팔 터널이라는 것은 그 손목에서 스카포이드 튜버클하고 피지폼, 그다음에 후급 스트라페지움의 튜버클하고 수급 하메이트를 연결하는 부위, 요 부위가 이제 손목 터널이 되는데, 요 손목 터널 내로 그 플렉서 텐던, 굴곡근들하고 정중신경이 이제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정중이 같이 지나가게 돼서, 만약에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손목 터널 그쪽에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뭐 덩어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손목에 시노바이티스가 생겨서 부피가 커지게 되면 이 정중신경이 눌리고 정중신경에 눌려서 2차적으로 손가락이 저리거나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팔 터널 신드롬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그 포착성 신경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거가 돼서 보통 뭐 1000명당 1.5 내지 3.5 한 두세 명이 이제 매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대개 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여자들한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그 카팔 터널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뭐 어떤 원인이든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은 것은 특별한 원인 없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특히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건데, 그것에 이제 추정된 메커니즘은 손가락 굴곡건들이 그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그 시노바이트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 면적이 부피가 증가된단 말이죠.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그 정주신경에 눌리는 거. 그다음에 그 루네이트 본이 뭐 팔마 쪽으로 이제 서브룩세션 돼서 뭐 하는 것이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별로 그게 근거가 있어 보이진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나 가우트 등이 있을 때는 뭐 염증성 때문에 그 시노바이티스가 생겨서 이제 그 증가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임신 중에 이것이 이제 많이 증후군이 발생해서 뭐 이런 여성 호르몬이나 뭐 갑상선 호르몬에 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거나 뭐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신경병증에도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뭐 걸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팔 터널 내에 어떤 뭐 갱글리온이 있거나 아니면 시노비얼 메스가 있거나 등에 의해서 또 골절 후유증으로 골절이 돼서 골편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메디안 아트리라고 해서 정중신경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트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다 이제 출생 후에는 다 저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 신경인데, 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한 2% 정도 됩니다. 2%, 많게는 한 10%까지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카팔 터널 신드롬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메디안 아트리가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하게 그 카팔 터널 신드롬 환자한테 주사를 할 때 정중신경하고 척골신경 사이에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요 메디안 아트리가 있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요 아트리알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동맥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 여부를 상당히 확인해서 주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한 30% 되고요. 3%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쓸 때 양쪽 비슷하게 사용하니까요. 그렇지만 손 쓰는 거랑 관계가 있어서 항상 그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에 먼저 생기고 심하고, 왼손잡이면 왼손잡이에 먼저 생기고 심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증상으로 해서 손가락이 저리고 심하면 아프게도 느낄 수가 있는데, 손가락 저리는 게 대개
이제 그 밤에 많이 저려서 밤에 자다 깨서 뭐 털고 흔들고 주물르고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카팔 터널 신드롬이 오래 진행이 되게 되면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있는 그 두덩이에 있는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여기 쑥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게 보는데, 그래서 이 에비덕스 폴리스 브레비스가 위축이 되게 되면 손가락 벌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벌리는 게 잘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주먹을 꽉 쥘 때 꽉 쥐어지지 않는다, 또는 섬세한 동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추 잠그기 안 된다, 젓가락질이 안 된다, 또는 글씨가 잘 안 된다, 또는 이제 손톱을 깎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사하는 거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뭐 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팔렌 테스트라고 해서 손목을 이제 과도하게 굴곡한 상태를 한 1분 정도 지속하게 되면 손가락이 점점 저려지기 시작하는 거 팔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엄지 손가락에 벌리는 것이 약해져 있는지 그 근력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근육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막 좀 심하게 저린 경우에 손목에다가 이제 그 마취약을 주사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증상이 없어지면 그것도 이제 그 정중신경이 눌렸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제 근전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근전도 검사가 카팔 터널 신드롬에 있어서 골드 스탠다드 기준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정확하고 예민하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카팔 터널 신드롬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신경이 약간 부어 있거나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검사 방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비교적 이제 어디든지 신경이 눌리면 눌린 근위부에서도 부종이 일어나고, 눌린 부에서 납작하게 되고, 눌린 말단 부위에서도 부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종이 일어나는 것은, 신경이라는 것은 신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엑소플라즘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 내에 있는 그 어떤 물질들이 말단을 이동하기도 하고 근위부로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눌린 부위는 낙자하게 되게 되고, 근위부에서 이제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 눌린 말단 부에서도 동시에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눌린 부에서 납작하게 되는 거를 해서, 대개 이제 카팔 터널 말단 부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 부에서 정중신경의 폭과 두께의 비를 재가지고 그것이 3대1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거기서 눌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위부의 카팔 터널의 근위부 피지폼 레벨하고, 그 다음에 손목 레벨에서 이제 그 면적을 재서 그것이 12방 미리가 스퀘어 미리가 이제 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가 이제 내용물들이 면적이 증가되니까 그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벌징하게 됩니다. 벌징하게 돼서, 벌징하는 정도가 이제 그 3.3mm 정도 이상 이렇게 벌징이 되면 그것도 이상 소견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여기 프로네이트 쿼드라투스 레벨에서 정중신경의 면적을 재고, 그다음에 카팔 터널에서 정중신경의 면적을 재서 그걸 비율로 갖고 이제 진단하는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을 다 사용할 수는 없고, 대개 이제 카팔 터널 근위부 손목에서 이제 면적이 부종이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말단에서 평평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또 하나는 종단면 검사에서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으면 종단면 검사에서 이제 그 너브가 눌리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 캐피테이트 레벨에서 눌리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너브가 페리뉴랄 파샤라고 해서 이제 하이퍼 에코익한 그 코팅처럼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페리뉴랄 파샤가 이제 오브리테이션 되면 그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신경병증이 있는 소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목 디스크, 소라시스 아울렛 신드롬, 흉곽 출구 증후군, 그다음에 경수 증후군, 마이로패시, 또 아까 말씀드린 아마이트로피아트럴 스콜레시스, 척골신경 병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아픈 부위가 여기 트라페지움하고 퍼스트 메타카팔의 아스라이티스가 생기는 이전에 말씀드린 병이죠. 그거 했을 때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환자가 손가락 부위가 뭐 움직일 때 불편하고 뭐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별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하고 간별 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는 대개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대개 이제 데이타임에 낮 동안에 더 저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일 때는 이제 밤에 더 저린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 되어 있고요. 대개 또 이제 몇 번째 손가락이 저리냐고 물어볼 때 카팔 터널 신드롬일 때는 대개는 손가락이 다 저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인데,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대개 손가락이 어디가 저리다고 지칭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뭐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또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이렇게 저리는 손가락을 지칭할 수 있으면 그건 대개 이제 그 카팔 터널 신드롬일 때보다는 목 디스크일 때가 더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손을 들고 있으면 더 저린 게 카팔 터널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 더 저리고, 이렇게 머리에 드라이를 하거나 손을 들고 있으면 더 저린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더 저리면 이제 손을 들고 있을 때 더 저리면 카팔 터널 신드롬일 가능성이 많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더 저리다고 하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일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기 있기 때문에 손을 내리게 되면 팔의 무게 때문에 신경근이 더 당겨져서 더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손을 들고 있으면 덜 저리고, 카팔 터널 신드롬일 때는 들고 있으면 더 저리다. 그것이 이제 특징적인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갖고 대강 할 수가 있고요. 소라시스 아울렛 신드롬은 이것도 이제 밤에 저린데, 이때는 환자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라고 특정 저린 손가락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 되어 있고요. 뭐 얼라 뉴로패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일 때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라고 지칭을 하기 때문에 어느 손가락이 저리냐에 따라 갖고 이제 간별 진단할 수가 있겠고, 서비칼 마이로패시는 뭐 항상 저리 게 되어 있고, 밤낮 할 것이 똑같은 양상으로 저리게 되어 있고, 손을 들고 있거나 뭐 내리고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저리게 인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 손가락 벌리는 에비덕터 폴리스 브레비스 뿐만 아니라 이제 손가락을 벌리는 거나 모으는 근육에도 다 이제 유크니스를 보이게 되고, ALS도 마찬가지죠. ALS도 이제 대개 이제 손가락 근위축과 이제 근약증을 주소로 내원하게 되는데 별로 저리진 않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또 양측의 대칭적으로 전반적인 근약증을 보이는 것이 뭐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일 때는 또 손가락을 쓸 때 사용할 때 많이 저리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젓가락질을 하거나 뭐 그러면 손가락이 저려서 밥 먹을 때 쉬었다 먹는다라고 말이 나오면 요건 또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퍼스트 메타카팔 트라페지움 조인트에 아스라이티스가 있을 때는 뭐 환자는 저리다고는 별로 호소를 하지 않고, 이제 통증을 엄지를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게 되고, 그 관절을 눌러보게 되면 관절에 국수적 압통이 나타나게 되고, 손가락을 에비덕션 벌려서 뒤로 제끼었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을 때 치료는 일단 뭐 손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한 치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적 치료로서는 이제 약을 먹는 것 이제 권고가 되고, 그다음 리스트 스프린트가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 못 잘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리스트 스프린트가 이제 우리가 밤에 자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손목이 이제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리스트 스프린트를 대게 되면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팔 터널 수근관에다가 이렇게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면 대개 일시적이나마 대부분 이제 좋은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돼서
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6개월이 지나면 한 50% 반수 정도가 이제 호전을 보이는 상태가 되겠고, 한 12개월이 지나면 31%만 이제 호전을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은 이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 나서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이상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제 몇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주사를 할 수가 있지만, 너무 자주 뭐 이제 저기 주사를 해드리는 상황, 그러니까 주사를 놨더니 뭐 한 달도 못 가고 한 2, 3주 좀 저리다가 다시 저리된다 다시 저린다 그게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수술을 쪽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상보다도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이제 직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한다 하니까,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조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원인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든지 계속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술 치료가 이제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뭐 그 썸 베이스 여기 두동 엄지 두동에 근약증이 나타나서 움푹 들어가는 그런 소견을 보이거나, 심한 손가락 벌린 근육의 근약증, 근약화가 오는 경우는 뭐 그 반드시 수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자기 직업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에서도 심한 그런 소견을 보인다고 하면, 그 결과 갖고도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카팔 터널 신드롬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손목 부위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정주신경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요거 손목의 카팔 터널 근위부에서도 정주신경이 많이 부어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팔 터널의 말단부, 트라페지움하고 후호흡 하메이트를 연결하는 부위에서는 정주신경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폭하고 두께의 비율이 3대1이 넘으면 눌린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단면 검사에서 보게 되면, 여기 루네이트하고 캐피테이트가 보이는데, 루네이트가 보이는 부위는 순간에 근위부가 되는데, 거기서 정신경이 이게 상당히 부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캐피테이트 레벨은 이제 그 정신신경 카팔 터널의 그 말단 부위가 되는데, 거기서 납작하게 눌려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고기를 지나면 다시 신경이 부어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신경이 눌리면 눌린 부에서는 납작하게 보이고, 눌린 부의 근위부하고 그 눌린 부의 말단부에서 신경 부종이 나타난다. 것이 이제 일반적인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카팔 터널에 주사 치료할 때 이렇게 그 프로브를 길게 대고 종단면으로 인플레인으로 이제 그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뭐 정중신경 자체에다 주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카팔 터널에 있는 힘줄에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힘줄에 시노바이트를 줄여가지고 정중신경 내의 면적을 줄여서 증상을 없애겠다는 것이 치료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니까 이렇게 그 니들이 주사바늘이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카팔 수근관에다가 이제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니들이 보이고 쭉 주사를 하니까 약물이 카팔 수근관 내에 쭉 퍼지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이건 뭘까? 예, 요거는 이제 그 프로브를 아까처럼 길게 된 게 아니라 횡단면으로 돼서 여기 이제 정중신경을 보고 척골 동맥을 보고 사이에다 이제 주사를 하는 건데, 이건 아웃 오브 플랜으로 주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중신경하고 척골 동맥 사이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때는 이제 바늘의 팁 끝만 보이게 됩니다. 끝만 보이게 되고,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주사액이 이렇게 퍼지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어느 신경이든지 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하이드로 다이섹션 치료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예,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병을 일으킨 신경을 주변 조직 구조물하고 이렇게 벌려줘서 눌리는 것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거가 되겠고, 그런 치료 방법인데, 이거 뭐 이렇게 보면 정주신경에 요건 횡단면을 봐서 정주신경 표층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사를
해주는 것이 되겠고, 이건 길게 봐서 여기 해서 정주신경을 이제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하고 벌려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요건 이제 제가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손목 횡을 대고 정중신경을 관찰합니다. 정중신경을 관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사바늘이 관찰이 됩니다. 주사바늘이 관찰이 주사바늘이 들어가서 주사바늘을 주사를 해서 정중신경하고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 신경을 인대 사이를 이제 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표층을 벌려주기도 하고, 또 요것은 또 다시 주사바늘을 약간 빼서 정중신경의 심층으로 이제 주사바늘 이동해서 정중신경하고 플렉서 텐던들하고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최근에 각광받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사약은 오프로 덱스트로스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로 덱스트로스에 트리암실린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초음파로 보게 되면 이게 주사바늘이 정중신경 부위 들어서 정중신경하고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바늘 뽑아서 다시 정중신경 심층으로 들어가서 정중신경하고 플렉스 텐던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이렇게 행으로 프로브를 대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프로브를 종으로 대서, 종단면으로 대서, 정중신경을 종단면으로 관찰하면서 정중신경하고 플렉서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 사이를 벌려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기 쭉 들어가서 약이 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주사바늘이 보입니다. 주사바늘 보이고 정중신경이 보여서 정중신경하고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는 예상 생각보다 잘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0.5% 포드당 한 5% 한 5cc 정도 갖고 뭐 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저리고 이렇게 전형적인 카팔 터널 신드롬의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다 카팔 터널 신드롬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원인이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환자분 보게 되게 되면 카팔 터널 레벨에서는 신경이 전혀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눌리지 않고 있는데 그 근위부에서 정중신경 내에 있던 종양이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분도 이제 그 카팔 터널 신드롬과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데 손목을 움직일 때 보면 이런 파이브러스한 메스가 손목을 울 때마다 카팔 터널 속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목을 움직이니까 이 시노비알 메스가 이렇게 손목 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플렉스 텐던의 시노바이티스가 아주 심해서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일반적인 카팔 터널 신드롬에 대한 치료보다는 이제 플렉스 텐던 심층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인젝션해서 시노바이티스를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그 손목 터널 근전도상 카팔 터널 신드롬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여서 이제 그 전문병원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저립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가 의뢰돼서 왔을 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요골에서 골절이 있었는데 골절이 되면서 골편이 플렉스 텐던하고 정중신경을 이렇게 바닥 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 환자는 이제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보다는 차라리 그 골편 제거 수술을 해야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 플렉스 텐던 심층에 보면 이렇게 카시픽
칼시피케이션으로 보이는 그 매스 덩어리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제 칼시피케이션으로 보이는 덩어리들이 관찰이 되고 파워드 플라 검사에서 혈액순환이 많이 크게 증가된 그런 것도 보여서 이 칼시피케이션 매스에 의해서 그 정신신경에 눌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를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그 카팔 터넬 신드롬의 원인을 구명할 수 있는 좋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증상이 손이 계속 저린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한 건 아니고 이제 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진단이 잘못된 거죠. 증상이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마일로패스가 있는데 카팔 터넬 신드롬이라고 오인하고 수술한 경우, 그러니까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해서 카팔 터넬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붙이고 수술했는데도 이제 그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인으로서 이제 카팔 터넬을 신경을 누르는 카팔 터넬을 이제 절개를 해줘야 되는데 절개가 불완전하게 된 경우죠. 불완전하게 된 경우, 또는 이제 그 절개 후에 그 상처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생겨서 그 상처 반응에 의해서 계속 눌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수술하다 2차적으로 이제 신경 손상을 주는 경우 등을 수가 있는데, 뭐 신경 손상을 준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 증상이 후전이 없다고 하면 이제 그 불완전하게 그 인대가 절개가 된 경우, 또는 이렇게 상처 반응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보시게 되면 수술 후에 이제 저거 한 건데, 횡단면 검사에서 아직 계속 이제 신경이 납작하게 눌려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수술한 부위인데, 보면 그 부위에서 정중신경이 이렇게 아주 납작하게 아직도 많이 눌려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정중신경이 아주 납작하게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누르고 있는 그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 인대를 이렇게 절개해 주는 건데, 절개가 이제 불완전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소견이고요. 이 환자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저도 다시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해본 검사인데, 이제 근위부에서 신경 부종이 있고 카팔 터넬 말단부에서 이렇게 납작하게 신경이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중단면 검사에서 보게 되면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정중신경에 가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여기 요 부에서 눌려 있고, 근위부에서는 부종이 있고 말단부에서 부종이 있는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이제 비유된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인데, 이것이 절개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계속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환자도 이제 수술하는 환자인데, 보게 되면 이제 정중신경 근위부에 카팔 터넬 근위부에서 정중신경이 부어 있고, 카팔 터넬 말단부에서는 이제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종단면 검사에서도 이렇게 그 카팔 터넬 정중신경이 근위부에서 부어 있다가 납작하게 눌려 있는데, 납작하게 눌린 부위에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큰 상처가 이렇게 상처가 수술 반응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스카 때문에, 상처 반응 때문에 계속 눌리는 것이 아닌 거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손목에 이제 그 신경병증, 그 카팔 터넬 신드롬하고 가이언스 터넬 신드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 그 로어 레디오 얼라 조인트, 그 프록시말에도 레디오 얼라 조인트가 있겠고, 이제 그 로어에도 레디오 얼라 조인트가 있는데, 레디오 얼라 조인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죠. 회내 돌릴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 되겠는데, 이 관절에도 이제 여기에 선택적으로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캡슐라 패턴으로 이제 그 관절 가동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넌캡슐라 패턴으로서 이제 관절 가동 제한을 보여서 뭐 리미티드 수피네이션 회에서만 뭐 그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고, 수피네이션 시 심한 통증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프로네이션이 제한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TFC의 병변이 이 관절하고 이제 중요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도 이제 어떤 병변을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라디오 얼라 조인트의 그 캡슐라 패턴은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할 때
같은 정도로 죄안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정도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캡슐라 패턴이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죄안이 있다고 하면 그 디지털 레디올라 조인트의 관절염, 시노바이티스, 캡슐라이티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 또는 아스로시스는 이제 과도하게 손목을 이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돌리는 경우가 과도하게 나타날 때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골 골절의 후유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움직일 때 돌릴 때 특히 심해지고, 물건을 꽉 돌려서 꽉 짤 때 통증이 심하고 꽉 짤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디지털 레디우스하고 요골과 척골 사이의 관절에 염증이기 때문에 요 부위가 부어서 볼록하게 보이는 요골두의 모양이 이제 잘 뚜렷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이 있고, 그때는 이제 대개 이제 트리암실론을 희미감을 관절내에 주입하게 되게 되면 일시적이나마 이제 증상 호전을 볼 수가 있는데, 관절내 주사를 할 때는 요거 여기 요골두에서 아니 척골두에서 요골두 사이의 공간으로 이렇게 인젝션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척골두는 동그랗고 요골두는 오목하기 때문에 이른 방향으로 주사바늘에 들어가야 쉽게 이제 관진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이 됩니다. 또는 이제 그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가 심하게 되게 되면 요 관절에 심한 부종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척골 얼라 헤드하고 레디우스 사이에 상당히 디지털 레디올라 조인트 스웰링이 상당히 이 정도는 무척 심하게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바스큘라이트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아스라이티스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2차적으로 그쪽으로 지나가는 익스텐서 디스틴 미니미 텐던이 텐던이 손상 파열이 돼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 손가락에 신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안 잭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비한 스웰링이 있을 땐 그때 이제 주사를 하는 것이 이제 일시적이나마 그 부위에 심해진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넌캡슐라 패턴에서 수피네이션 회의죠. 회의가 이제 그 제한되는 경우는 대개 이제 그 콜레스 프랙처라고 해서 이제 손목을 짚고 넘어졌을 때 그 요골 말단이 골절이 되면서 손등 쪽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건데, 그 프랙처가 갔을 때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붙은 경우에 이제 수피네이션이 제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골이 도살 쪽으로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수피네이션을 하면 척골 쪽으로 팔마 쪽으로 약간 트랜슬레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척골이 도살 쪽으로 디스로케이션이 되어 있다면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피네이션 리미테이션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피네이션 시 통증이 일으키는 것의 전형적인 것은 이스텐사카피 얼라리스 텐던의 병변이 얼라 그루브에서 생겼을 때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네이션이 이제 제한되는 경우에는 척골두가 이제 팔마 쪽으로 디스로케이션 된 경우, 그러니까 프로네이션 하면 척골이 이제 도살 쪽으로 손등 쪽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팔마 디스로케이션이 되게 되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로네이션 시에 제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TFC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TFCC라고 이제 약자로 말하게 되는데, 트라이앵귤라 파이브로 카틸라지 컴플렉스입니다. 그 말 그대로 삼각형 모양의 파이브로 카틸라지 연골, 섬유 연골 복합체 뭐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구조물을 다 총칭해서 이루는 건데, 그 이제 트라이앵귤라 파이브로 카틸라지 컴플렉스를 이루는 구조물은 이제 일단 도살 손등 쪽에서 레디우스 얼라를 연결하는 레디올라 리가멘트, 그다음에 손바닥 쪽에서 레디우스 얼라를 연결하는 팔마 레디올라 리가멘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디우스 얼라 측에 이제 말단에 있는 트라이앵귤러 하이브로 카텔 삼각형 모양의 섬유 연골체 트라이앵귤러 하이브로 카텔라지. 그 다음에 이제 얼로 루네이트 리가멘트, 얼로 트레크스트럴 리가멘트, 그 다음에 얼라 콜레터럴 리가멘트, 그거, 그 다음에 이스텐사카피 얼라리스 텐던의 셔스, 그 건막이죠. 건막도 TFC에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이제 그 메니스커스랑 뭐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 메니스커스 호모르그, 요 것을 다 포함해서 TFCC라고 이제 트라이앵귤러 하이브리드 카틸라지 컴플렉스 TFC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라디오 얼라 조인트에 뭐 이상이 있거나 그 손상이 있게 되면 이제 여러 부위에서 이 TFC에서 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타입 1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얼라 측에 이제 부착 부위에서 병변이 일어나는 거고, 타입 2는 것은 트라이앵귤러 하이브 앵귤러 카틸라지가 이제 퍼포레이션 구멍이 뚫리는 거고, 타입 3라는 것은 이제 그 척골 측의 연결 부위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타입 4라는 것은 이제 그 레디올라 리가멘트에 손상을 입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레디올라 리가멘트는 슈퍼피셜 포션하고 디포션이 있습니다. 포션이 있어서, 슈퍼피셜 포션은 그 얼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에 인서션 하는데, 디포션은 이제 얼라의 포베아에 인서션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 부위에다 이제 플로치를 할 때 요 인서션 부위 상관관계를 알아서 이제 그 주사 부위를 다 이렇게 요 부위를 커버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레디우스하고 이제 얼라가 이제 이렇게 레디우스하고 얼라가 이렇게 그 관절이 이루고 있고 여기 레디올라 리가멘트가 이렇게 슈퍼피셜 포션하고 디포션이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손을 수피네이션 시키면 그러니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 회의죠. 수피네이션 시키게 되게 되면 이때는 그 척골이 약간 그 손바닥 쪽으로 트랜슬레이션 하게 되고, 손바닥을 아래로 가게 이제 돌리게 되게 되면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척골이 손등 쪽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프로네이션 하게 되면 그 손등 쪽에 있는 레디올라 리가멘트의 그 표층이 이제 타이트하게 되고, 그 심층은 루즈하게 되고, 이제 그 바닥 쪽에 있는 레디올라 리가멘트는 느슨하게 이완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그 뭐 수피네이션 할 때는 반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제 그 척골이 뭐 도살 디스로케이션 됐느냐, 팔마 디스로케이션이 됐느냐에 따라서 프로네이션이 리미테이션을 볼 수가 있겠고, 수피네이션이 리미테이션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디지털 레디올라 조인트에서 대개 이제 레디우스하고 얼라가 이제 그 손을 짚었을 때 체중을 지지하는 비율이 레디우스가 80%고 얼라는 20% 쪽으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분산이 되는데, 파지티브 얼라 베리언스가 있게 되거나 또는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면 얼라가 이제 그 말단 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한다고 아까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라 트랜스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얼라 측에 이제 부하가 많아져서 그 TFC로 가는
압력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얼라 베리언스라는 것은 척골이 짧은 건데 짧거나 아니면 손을 이제 수피네이션 하게 되면 얼라가 프록시말 쪽으로 몸통 쪽으로 트랜슬레이션 하기 때문에 TFC에 이제 그 가는 압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TFC에 병변이 있거나 뭐 파지티브 얼라 베리언스가 있거나 아니면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 있거나 또는 디지털 레디올라 조인트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프로네이션 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라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TFCC의 이제 그 병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트라우마틱 타입과 외상성 파열과 그다음에 그 디저네이티브 테어, 그러니까 이제 그 퇴행성 파열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상성 파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레디우스 축이 나타난 것을, 그다음에 센트럴 퍼포레이션은 뭐 타입 1, 2, 3, A, B, C, D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디저네이티브 타입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하게 되는데, 뭐 그곳에서 이제 이 타입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디저네이티브 타입일 때 처음 이제 가장 마일드한 게 TFC가 이제 웨어가 되는 건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고, 그다음에 2B가 되게 되면 그 웨어가 된 상태에서 루네이트하고 얼라의 콘드로말라시아, 그러니까 이거 TFC가 이상 있으면 이제 얼라하고 그 루네이트가 이제 자꾸 인펙션 신드롬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콘드로말라시아라는 것은 이제 그 연골 연화증 뭐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연골의 이상 소견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C가 되게 되면 그게 더 심해지게 되게 되면 TFC가 웨어가 아니라 퍼포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얼라하고 루네이트에 그 콘드로말라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게 되면 퍼포레이션하고 얼라하고 루네이트의 콘드로말라시아뿐만 아니라 루노트리코레트럴 인터오세우스 리가멘트에 퍼포레이션 리가멘트까지 파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얼로카팔의 아스라이티스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TFC가 이제 손상이 점점 디제네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얼라 이쪽에 아스라이트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그뿐만 아니라 리스트 손목 전체적으로 이제 아스라이티스가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TFC에 어떤 뭐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그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것이 퇴행성 질환으로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카데바 그 사체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TFC 퍼포레이션이나 뭐 이런 콘드로말라시아 뭐 그런 것은 한 30 내지 많게는 70%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해서 항상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점점 악화가 되게 되면 이르는 관절염하고 관절 폐용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진행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하거나 해서 어떤 대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기억해 두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TFC의 손상이 있게 되면 증상으로서는 손목이 아픈데 되게 이제 척골축으로 아프게 되게 되고, 특히 이제 손목을 돌릴 때, 비틀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손목을 꽉 쥐는 힘이 약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갑자기 힘이 빠진다, 아니면 손목을 힘줄 때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어긋나는 느낌이다, 아니면 그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하는 방법에 이제 얼라 포비아 사일이라는 것은 포비아가 이제 그 얼라하고 얼라 스틸로이드하고 이제 트리키트룸 사이에 국소적인 압통인데, 그 압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 플렉스카피 얼라리스 텐던하고 이스탄카피 얼라리스 텐던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얼라 스틸루드 프로세스의 그 볼라 측, 손바닥 측에서 트리코트리움하고 사이를 눌렀을 때 거기에 이제 국소적인 압통이 뚜렷이 있다고 하면 TFCC의 병변을 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얼루카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이런 식으로 척골 쪽을 이렇게 기울여서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거가 되어 있고, 피아노 키 사인이라는 것은 그 얼라 헤드를 이렇게 쏙 바닥 쪽으로 누르게 되면 쑥 들어갔다가 놓으면 피아노 키가 이제 다시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면 그것도 TFCC의 병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얼라 그라인드 테스트는 이제 손목을 익스텐션하고 손목을 익스텐션하고 척골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돌릴 때 거기서 이제 찌그덕 소리가 나는지 통증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 갑자기 힘이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프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손목을 척골 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손바닥을 짚고 자기 몸을 의자에서 일으킬 때 거기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이 척골 얼라치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그 TFCC의 병변을 암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어 있고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대개 이렇게 파지티브 얼라 베리언스, 척골이 이제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인펙션이 많이 생기니까, 인펙션 신드롬이 생기니까 루네이트나 이렇게 트리코트리움의 본 시스트를 관찰할 수가 있겠고, 여기처럼 뭐 본의 이레귤러리티가 뭐 관찰될 수도 있겠습니다. MRI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심한 정도인지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겠고, 뭐 내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뭐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병변을 짐작할 수가 있지만, 초음파 검사로서 이것이 이르니까 꼭 반드시 TFCC 병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TFCC나 뭐 메니스커 소모르구에 어떤 디펙트가 있거나 아니면 뭐 본의 이레귤러리티가 관찰되거나 아니면 이쪽에 그 트리코트리움이나 뭐 루네이트 쪽에 이제 본 시스트 같은 게 그런 모습이 관찰되는 거라 하면 TFCC를 뭐 이렇게 짐작은 할 수가 있지만 초음파 검사로 정확하게 확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성기라고 한다면 뭐 레스트하고 스프린트를 잘 고정이 돼서 급성기 손상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거나 그 부위에다 프롤로세라피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잘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자꾸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 정형외과로 보내서 MRI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것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부터 엄지와 손가락의 병변은 이제 다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을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꼭 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취재학과의 원장 취재혁이었습니다.